48시간 내 전원 철수하겠다. 한국이 보낸 단 한 장의 서한이 워싱턴을 패닉에 빠뜨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던진 1,500억 달러 항복 문서, 기술만 남기고 미국에서 떠나라. 이건 처음부터 협상이 아니라 워싱턴이 설계한 교활한 덫이었죠. 한국의 초정밀 조선 기술만 쏙 빼먹고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이라는 비열한 카드까지 꺼낸 미국의 검은 속내.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이 떠나자 수십조 원짜리 미국 최첨단 조선소가 말 그대로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변해버렸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한 미국 조선업 셧다운 사건. 42명의 한국인은 어떻게 세계 최강대국의 심장을 멈춰 세웠을까요?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보내고 기술은 전부 넘겨받아라.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묵직한 소리였죠. 복도에서 들리던 발소리도 먼 곳의 전화벨 소리도 전부 끊겼습니다. 방 안에는 시가 연기가 얇게 깔려 있었고 그 너머로 테이블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길이만 4m는 됐을 겁니다. 그 위에 서류 한 뭉치가 올라와 있었는데 두께가 손가락 3마디는 됐습니다. 표지에는 프로젝트명 하나만 찍혀 있었죠. 마스가 메이크 아메리칸 쉽빌딩 그레이트 어게인.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과 함께 말이죠. 저는 마이클 스톤입니다. 영국 출신 국제개발 전문가이고 당시 미국 측 자문역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마스가 미국 조선업을 되살리겠다. 군함을 다시 미국 땅에서 만들겠다. 정비도 수리도 건조도 전부 자국에서 하겠다. 슬로건은 거창했습니다. 그리고 그 슬로건 뒤에 숫자가 하나 붙었습니다. 1,500억 달러. 하나로 약 200조 원입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웬만한 나라의 1년 국방비를 통째로 집어삼키는 규모입니다. 미국은 이 돈을 들여 한국과 조선 협력을 하겠다고 발표했고 전 세계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이 열린다고 했고 경제협력의 모범 사례가 될 거라고 했죠.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처음에는요. 하지만 그날 다시 모인 회의실에서 저는 협상을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명령을 들었죠. 서류를 펼쳤습니다. 총 387페이지였고 본문만 12개 챕터, 부속 문서가 별도로 3권이 딸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항부터 심장이 뛰었습니다. 핵심 기술 100% 이전. 조선 설계, 블록 공법, 정밀 용접, 자동화 시스템. 한국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넘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조항. 5년 이내 생산 물량의 70%를 미국 현지에서 소화할 것. 한국에서 만들던 걸 미국 땅에서 만들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조항. 여기서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전된 기술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전부 미국에 귀속된다. 되돌릴 수 없다는 조건이 별도 문장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 넘기면 끝이라는 뜻이었죠. 한국은 자신들이 만든 기술을 다시는 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건 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항복 문서였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테이블 건너편을 봤습니다. 한국 대표단 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놀라움도 당황함도 없었죠. 그냥 조용히 서류를 읽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속 문서까지 펼쳐놓고 본문과 번갈아 대조하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조항 번호 옆에 작은 메모를 적고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속도도 일정했습니다.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그때 옆에 앉은 상무부 관료가 팔짱을 끼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 1,500억이면 어떤 나라든 무릎 꿇을걸? 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럴 만도 했죠. 미국 입장에서 이건 계산된 승부였으니까요. 미국 조선업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져 있었습니다. 한때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미국 조선소는 냉전 종식 이후 급격히 쇠퇴했습니다. 미국 내 대형 조선소는 손에 꼽을 정도로 줄었고 그마저도 군함 정비 물량을 소화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죠. 상선 건조 능력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반면 한국은 전 세계 선박 수주의 절반 이상을 쓸어가고 있었고 초대형 LNG 운반선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70%에 달했습니다. 미국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국을 찾아온 건 그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찾아온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겉으로는 협력이었습니다. 공동투자, 기술 교류, 상호 발전. 보도자료에 적힌 단어들은 아름다웠죠. 하지만 계약서 안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술을 넘기되 소유권은 미국이 가져간다.
사람은 보내되 경험은 뜯어낸다. 그리고 다 가져가고 나면 사람은 돌려보낸다. 이 프로젝트가 발표되기 직전 미국은 H-1B 비자 수수료를 손봤습니다. 기존 $1,000에서 10만 달러로 100배 인상이었죠. 표면적 이유는 자국 노동시장 보호였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미국에서 일하는 한국 기술자들의 몸값을 올려서 기업이 감당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기술자를 미국에 데려오는 대신 기술 자체를 가져오는 쪽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죠. 사람은 내쫓고 기술만 남긴다. 이게 미국의 진짜 전략이었습니다. 그때 가운데 앉은 관료가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용접 기술이 뭐 대단한 거라고. 매뉴얼 만들어서 넘기면 끝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동의했습니다. 수십 년짜리 기술이 문서 안에 담길 수 있다고 저도 그때는 진심으로 믿고 있었으니까요. 1,500억 달러는 협력의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복종의 가격이었죠. 투자는 미끼였고 기술이 목표였고 사람은 소모품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건 협상이 아니라 약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서류를 전부 읽고 난 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항의도 반박도 감정 표현도 없었죠. 한 사람이 조용히 서류를 닫았고 나머지 3명도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대표단 중 가장 앞에 앉았던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개만 살짝 숙이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나머지 3명이 뒤따랐고 4사람 모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회의실에는 우리만 남았습니다. 옆자리 관료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봤지? 할 말이 없는 거야. 다른 관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이면 연락 올 거다. 조건 조율하자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500억 달러 앞에서 걸어나갈 나라는 없다고요. 그런데 한국의 침묵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여전히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마스가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프로젝트를 단순한 산업협력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미국이 돈을 내고 한국이 기술을 제공하고 서로 윈윈하는 구조라고요. 깔끔한 거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건이 머릿속에서 계속 걸렸습니다. 불과 몇 달 전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기술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건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원자로 설계, 초정밀 배관, 방사선 차폐, 수중 추진 시스템까지 들어가는 초고난도 기술의 집합체입니다. 군사 균형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카드였고 동맹국에게도 쉽게 꺼내지 않는 이야기였죠.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나라는 역사상 영국 단 한 곳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논의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공식 발표도 없었고 해명도 없었고 후속 보도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이야기처럼요. 저는 그때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치란 원래 그런 거라고 카드를 꺼냈다 집어넣는 건 흔한 일이라고 넘겼죠. 하지만 마스가 계약서를 다시 펼치는 순간 그 기억이 갑자기 되살아났습니다. 왜 그들은 핵잠수함이라는 카드를 꺼냈다가 아무 설명 없이 거둬들였을까? 왜 하필 그 시점이었을까? 그리고 왜 그 직후에 마스가 프로젝트가 등장한 걸까? 저는 책상 위에 2개의 서류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왼쪽에는 핵잠수함 협력 검토 보고서, 오른쪽에는 마스가 계약서.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핵잠수함 논의가 중단된 시점과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시점 사이에 간격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딱 맞아떨어졌죠.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설계만으로 완성되는 물건이 아닙니다. 도면이 아무리 정교해도 그걸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종이 위의 그림에 불과하죠. 원자로를 품은 선체를 건조하려면 초대형 블록 공법이 필요하고 수중 압력을 견디는 이중 선체를 접합하려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 용접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수백 개의 배관을 밀리미터 단위로 맞춰 넣는 공정, 방사선이 새지 않도록 차폐 구조를 완성하는 조립 기술. 이런 것들은 도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수십 년간 축적된 경험으로만 가능한 영역이거든요. 미국은 설계 능력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설계도를 현실로 만들어낼 생산 인프라가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냉전이 끝나고 조선 산업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줄면서
숙련 기술자들은 은퇴했고 조선소는 축소되었고 생산 라인은 노후화됐습니다. 설계는 할 수 있지만 만들 수는 없는 나라. 그게 2026년 미국의 현실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LNG 운반선 세계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많이 만든다는 게 아닙니다. 영하 163도에서 액화천 연가스를 운반하는 초대형 선박을 짓는 기술은 지구상에서 한국만이 안정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죠. 초대형 블록 공법은 한국이 독보적이었고 고정밀 용접 기술은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오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10만 톤짜리 선박을 수백 개의 블록으로 나눠 만들고 그걸 밀리미터 오차 없이 조립해내는 능력. 이건 돈을 준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매뉴얼을 만든다고 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한국의 조선소에서 수십 년간 현장 기술자들의 손끝에 쌓여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두 서류를 번갈아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이 핵잠수함 카드를 꺼낸 건 한국의 호의를 베푼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생산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핵잠수함을 설계할 수는 있지만 건조할 역량이 부족한 미국에게 한국의 조선 기술은 빠져있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카드가 통하지 않자 방법을 바꾼 거였습니다. 군사협력이라는 당근 대신 1,500억 달러라는 채찍을 꺼내든 거죠.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머릿속에서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고 그걸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이 선택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프로젝트의 본질은 처음부터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의존에서 시작된 거래였죠. 미국은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것을 가진 나라를 찾았고 그 나라가 한국이었던 겁니다.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일본도 아니었고 중국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한국만이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제야 한국 대표단의 그 무표정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놀라지 않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계약서의 의미가 뭔지, 미국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그 이유를 한국은 진작에 읽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 깨달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는 게 더 정확하겠죠. 미국 측 자문역으로서 저는 우리가 여전히 갑이라고 믿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1,500억이면 충분하다고. 어떤 기술이든 가격이 있고 어떤 나라든 한계가 있다고. 며칠 뒤 사무실에서 동료 자문역 한 명이 복도에서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마이클, 한국 쪽 아직도 연락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지 않아? 보통은 이 규모 프로젝트면 조건 수정이라도 하자고 하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1,500억 달러 규모의 제안을 받고 일주일 넘게 아무 반응이 없다는 건 정상이 아니었거든요. 거절이라면 거절이라고 해야 하고 협상이라면 조건을 걸어야 하는데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내부 검토가 오래 걸리는 거겠지. 규모가 규모니까. 하지만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닫고 앉았을 때 솔직히 불안했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단순한 검토 지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우리에겐 1,500억 달러가 있었고 비자 카드가 있었고 무엇보다 미국이라는 이름이 있었으니까요. 그때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미국이라는 이름이 통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걸. 돈으로 살 수 없고 압박으로 꺾을 수 없고 시간으로만 쌓을 수 있는 것이 존재한다는 걸. 그리고 한국이 바로 그것을 가진 나라라는 걸. 열흘이 지났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은 조용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상무부 내부에서는 이 침묵을 기회로 읽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주 월요일 아침 상무부 별관 3층 회의실로 호출됐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 전략 조율 회의였죠. 테이블에는 관료 5명과 외부 자문역 3명이 앉아 있었고 화이트보드에는 2개의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채찍, 당근. 회의를 주재한 건 첫 회의 때 가운데 앉았던 그 관료였습니다. 그가 화이트보드를 가리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 현재 상황을 정리하자. 한국은 열흘째 무응답이다. 이건 거절이 아니야. 값을 올리려는 거지. 자신감이 넘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한국의 침묵을 협상 전술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가격을 더 받아내려고 버틴다. 기다리면 결국 재요청이 온다. 그때 우리 조건을 관철하면 된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도 비슷했습니다.
아무도 불안해하지 않았거든요. 그가 화이트보드 왼쪽 채찍 아래에 세 줄을 적었습니다. 첫 번째, 비자 압박 강화. H-1B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은 이미 시행 중이었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비자 심사를 지연시키고 갱신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어서 미국 내 한국 인력의 체류 자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미 미국 조선소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 기술자 수백 명이 이 영향권 안에 있었죠. 두 번째, 공급망 압박. 미국 내 조선 관련 부품과 소재 수출에 대한 규제 검토를 시작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제재는 아니지만 검토 중이라는 신호만으로도 한국 조선사들의 주가를 흔들 수 있었죠. 시장의 불확실성은 그 자체가 무기니까요. 세 번째, 동맹 프레임 활용. 한미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한국이 이 프로젝트를 거부하면 동맹 관계에 부정적 신호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외교 채널을 통해 흘리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기술 문제를 안보 문제로 확대시키는 거죠. 채찍은 이 정도로 충분했습니다. 문제는 당근이었죠. 그가 화이트보드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뭘 제일 원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핵 추진 잠수함. 그는 그 단어를 화이트보드에 크게 적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핵 잠수함 기술 협력은 몇 달 전에 이미 논의가 중단된 사안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이걸 다시 꺼낼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체 핵 추진 잠수함을 원한다. 이건 안보 차원에서 그들에게 최우선 과제야. 우리가 이 카드를 다시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거절할 수 없다. 그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수건 사업인 핵 추진 잠수함을 미끼로 걸면 조선 기술 이전이라는 대가를 받아낼 수 있다는 계산이었죠. 채찍으로 압박하고 당근으로 유혹한다. 비자로 사람을 조이고 핵 잠수함으로 욕망을 자극한다. 이보다 완벽한 협상 구조가 어디 있느냐는 게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저는 이 전략이 천재적이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돈과 군사력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움직이는 건 미국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회의 중반쯤 한 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외부 자문역 중 한 명이 손을 들고 물었죠. 만약 한국이 핵잠수함 카드에도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회의실이 잠깐 멈췄습니다. 1초, 2초. 가운데 관료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일은 없어. 이건 한국이 평생 원하던 거니까.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몇 명이 따라 웃었고 질문한 자문역도 더 이상 묻지 않았죠. 저도 그 웃음에 섞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질문이 가장 정확했습니다. 회의는 2시간 만에 끝났고 전략은 확정됐습니다. 다음 주 안으로 한국 측의 비공식 채널을 통해 핵잠수함 협력 재개 가능성을 타진하고 동시에 비자 심사 강화 방침을 내부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죠.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꺼내는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계획이 있었고 카드가 있었고 실행할 힘이 있었으니까요. 1,500억 달러의 핵잠수함까지 더해지면 세상에 거절할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펴고 한국 조선업 자료를 다시 훑어봤습니다. 순전히 확인 차원이었죠. 우리 전략이 얼마나 탄탄한지 스스로 점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료를 볼수록 확신이 아니라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단순히 배를 많이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한국의 조선소들은 선박 하나를 수백 개의 블록으로 분할해서 동시에 제작한 뒤 그걸 마치 퍼즐 맞추듯 조립하는 공법을 완성한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이 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차가 밀리미터 단위를 넘으면 전체 구조가 틀어지는데 한국은 이걸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해냈습니다. 이건 매뉴얼에 적을 수 있는 종류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몸으로 익힌 기술자들이 다음 세대에게 현장에서 직접 전수하는 방식으로만 이어져 온 거였죠. 그때 일장 회의실에서 관료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매뉴얼 만들면 끝이라고 했던 그 말. 저는 처음으로 그 말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정말 매뉴얼로 옮길 수 있는 걸까? 하지만 저는 그 의문을 노트북과 함께 접었습니다. 지금 흔들릴 때가 아니었거든요. 전략은 확정됐고 실행만 남은 상태였으니까요. 다음 주 비공식 채널을 통해 한국 측의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기술 협력 재논의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였죠. 동시에 비자 심사 강화 지침이 내부적으로 하달됐습니다. 채찍과 당근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자신 있었습니다. 이 두 카드를 동시에 맞으면 어떤 나라도 버틸 수 없다고 확신했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조합에 넘어오지 않은 나라를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이틀 뒤 한국에서 반응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현재로서는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핵잠수함 카드에도 비자 압박에도 한국은 단 한 문장으로 응답한 겁니다. 아니, 응답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웠죠. 이건 무시에 가까웠으니까요. 그날 저녁 워싱턴 사무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으로요. 아무도 입 밖에 내지는 않았지만 복도를 걸을 때 사람들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열흘 전에 그 자신감은 보이지 않았고 대신 어떤 미묘한 불편함이 공기 중에 떠돌고 있었죠. 저는 사무실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설득하려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가두려 했습니다. 돈으로 문을 잠그고 비자로 퇴로를 막고 핵잠수함으로 미끼를 던져서 스스로 들어오게 만들려 했죠. 그런데 한국은 함정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쳐다보지도 않았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건 돈과 군사력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 생각은 1초도 되지 않아 사라졌습니다. 인정하면 우리의 전략 전체가 무너지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한 거라고. 곧 반응이 올 거라고. 하지만 반응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보고서는 월요일 아침에 올라왔습니다. 미국 내 조선소 3곳에 파견되어 있던 한국 기술자들의 동향 보고서였죠. 저는 커피를 마시며 가볍게 훑어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첫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 기술자 일부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봤습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인원이 있을 수도 있고 개인 사정으로 귀국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보고서를 읽어 내려갈수록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거든요. 버지니아 뉴포트 뉴스 조선소에서 17명, 미시시피 잉걸스 조선소에서 12명, 코네티컷 그로턴 조선소에서 13명, 3곳에서 동시에 총 42명의 한국 기술자가 짐을 싸기 시작한 겁니다. 동시에.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한두 명이 귀국 준비를 하는 건 일상입니다. 하지만 세계 조선소에서 같은 시점에 42명이 움직인다는 건 우연이 아니었죠. 이건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조직의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들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상무부 내 마스가 프로젝트 담당 사무실로 향했죠. 문을 열자 이미 3명이 모여 같은 보고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확인된 겁니까? 담당 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새벽에 현장 관리자가 보고한 겁니다. 3곳 모두요. 저는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항의가 있었나요? 성명서라든가 노조 차원의 움직임이라든가. 보좌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짐을 싸고 있다고요. 그 말에 방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거든요.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항의가 쏟아져야 합니다. 노조가 성명을 내고 언론이 움직이고 외교 채널을 통해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게 정상적인 수순이죠. 국가 간 대형 프로젝트에서 한쪽이 압박을 받으면 상대국 정부가 나서서 항의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위도 항의도 감정적인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짐을 싸고 있었죠. 질서정연하게. 마치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것처럼요. 저는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현장 관리자의 메모가 하단에 적혀 있었죠. 한국 기술자들은 개인 도구함을 먼저 정리했고 그 다음 숙소에 짐을 포장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작업 매뉴얼이나 현장 기록물은 건드리지 않았고 공용 장비에도 손대지 않았다고요. 자기 것만 챙기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는 방식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조용하게 흔적 없이.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화가 난 사람은 읽을 수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면 요구사항을 알 수 있고 감정이 보이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죠. 하지만 아무 감정 없이 짐을 싸는 사람은 읽을 수가 없습니다. 협상의 여지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오후에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 관련 핵심 인원 8명이 모였죠. 분위기가 2주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이트보드에 적혀있던 채찍과 당근이라는 글씨는 그대로였지만 그 앞에 앉은 사람들의 표정은 전혀 달랐거든요. 가운데 관료가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짐을 싼다고?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건데? 목소리는 여전히 강했지만 전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강함이었는데 이번에는 방어하려는 강함이었죠. 다른 관료가 끼어들었습니다. 블러핑 아닐까요? 우리한테 조건 올려받으려고 겁주는 거 아닙니까?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블러핑이라면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상대가 허세를 부리는 거라면 기다리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테이블로 돌아오게 되어 있죠.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이 그 해석을 방해했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재협상 요청도 조건 수정 요구도 비공식 채널을 통한 타진도 없었죠. 블러핑이라면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더 좋은 조건을 받아내겠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한국에게서는 어떤 의도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뭘 더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그 생각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불안을 드러내는 건 약점을 보여주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오는 대신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에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머릿속에서 한 장면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첫 회의 때 한국 대표단이 서류를 읽던 모습. 불공정한 계약서를 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그 장면. 그때 저는 그들이 할 말이 없어서 조용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계약서가 어떤 내용인지, 미국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요. 그날 회의실에서 한국 대표단이 아무 말 없이 나간 건 충격을 받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답을 정해놓고 온 거였죠. 저는 그제야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42명이 세 곳에서 동시에 움직이려면 얼마나 오래 전부터 준비해야 하는 걸까? 숙소 정리, 도구함 포장, 항공편 예약, 회사 내부 보고. 이 모든 걸 조용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진행하려면 최소한 몇 주는 걸렸을 겁니다. 그 말은 한국이 첫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이미 준비를 시작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등에 찬 기운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채찍과 당근을 설계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출구를 확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우리가 함정을 파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그 함정의 도면을 읽고 있었던 건 아닐까? 저는 그때까지도 이것이 협상 전략이라고 믿으려 했습니다. 시간을 끌고 우리를 흔들려는 고도의 심리전이라고 해석하려 했죠. 그래야 우리의 전략이 아직 유효하다고, 채찍과 당근이 아직 작동한다고 믿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다는 걸. 한국은 우리와 게임을 하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게임은 이미 끝나 있었고 한국은 조용히 판을 정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42명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용접 기술자, 블록 조립 전문가, 공정관리 엔지니어, 품질 검사 책임자. 한국 조선업의 핵심 인력이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목록에 들어 있었죠. 저는 명단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항의하지도 협박하지도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짐을 쌌습니다. 그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균열은 아주 조용하게 시작됐습니다. 수요일 오전 뉴포트 뉴스 조선소에서 첫 번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7번 용접 라인이 멈췄다는 내용이었죠. 현장 관리자는 단순 장비 오류라고 보고했습니다. 센서 하나가 오작동한 것 같다. 점검 후 복구하겠다. 별일 아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조선소에서 장비가 멈추는 일은 드문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2시간 뒤 같은 조선소의 12번 라인에서도 같은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자 잉걸스 조선소에서도 연락이 왔죠. 공정 속도가 설계치 대비 40%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하루 만에 2곳의 조선소에서 동시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기계는 고칠 수 있으니까요. 부품을 교체하고 소프트웨어를 재설정하고 전문가를 불러서 점검하면 되는 일이었죠. 며칠이면 복구될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아침 현장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읽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 조선소 세 곳에는 한국이 구축한 AI 기반 자동화 용접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었죠. 용접 속도, 온도, 각도, 압력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소재의 두께와 상태에 따라 최적의 조건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구조였습니다. 용접공이 토치를 잡고 있어도 실제로 품질을 결정하는 건 이 시스템이었죠. 사람과 기계가 함께 움직이도록 설계된 일종의 협업 구조였습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단독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AI 용접 시스템은 공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십 년간 한국 조선소 현장에서 축적된 용접 데이터, 소재별 반응 데이터, 환경 변수 데이터. 이런 것들이 시스템의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였죠. 그런데 이 데이터를 입력하고 보정하고 업데이트하는 작업은 자동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직접 했습니다. 매일 현장에서 수치를 확인하고 오차를 보정하고 새로운 변수가 발생하면 시스템에 반영하는 작업을 손으로 했던 겁니다. AI는 껍데기였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건 사람의 경험이었죠. 한국 기술자들이 짐을 싸기 시작하면서 이 보정 작업이 중단된 겁니다. 시스템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으니 판단 기준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용접 온도가 미세하게 틀어졌고 그 때문에 접합부 강도가 설계치를 밑돌기 시작했죠. 기계 자체는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기계를 움직이던 기준이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금요일 저는 직접 뉴포트뉴스 조선소로 내려갔습니다. 현장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조선소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평온했습니다. 크레인은 움직이고 있었고 작업자들은 보호장구를 착용한 채 각자의 위치에 있었죠. 멀리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용접 라인 가까이 갔을 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7번 라인 앞에 미국인 기술자 3명이 서 있었는데 아무도 작업을 하지 않고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AI 시스템의 경고 메시지가 떠 있었죠. 소재 반응 데이터 불일치, 보정 필요, 수동 입력 대기 중. 그중 한 명이 옆 동료에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엔지니어가 이거 할 때는 한 3분이면 끝났는데. 다른 기술자가 모니터를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옆에서 매번 봤거든. 근데 보는 거랑 하는 건 다르더라고. 두 사람 다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 옆에서 수개월간 보조 작업을 하며 배웠지만 막상 혼자 남겨지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는 거였죠. 배운 것과 할 수 있는 것 사이에는 생각보다 넓은 간격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현장 관리자에게 물었습니다. 보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관리자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보정 권한이 한국 기술자들한테만 설정되어 있어요. 우리 쪽 인원은 모니터링만 가능하고 데이터 입력은 접근이 안 됩니다. 저는 처음에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시스템이 있는데 왜 우리가 손을 못 대는 건지 납득이 안 됐거든요. 관리자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시스템은 한국팀이 처음부터 세팅한 겁니다. 데이터 구조도 보정 알고리즘도 접근 권한 체계도 전부 그쪽에서 설계했어요. 우리는 운용법은 배웠지만 핵심 구조를 건드릴 수 있는 레벨이 아닙니다. 그제야 상황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갖고 있던 건 시스템의 겉면이었던 겁니다. 시스템을 살아있게 만드는 핵심, 즉 데이터와 보정 능력과 판단 기준은 한국 기술자들의 머릿속에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떠나면서 시스템은 서서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선소를 걸으며 다른 라인들도 확인했습니다.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12번 라인은 완전히 정지 상태였고 9번 라인은 속도가 절반으로 떨어져 있었죠. 블록 조립 구역에서는 오차 범위를 초과한 용접부가 발견되어 작업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때 블록 조립 구역 한쪽에서 특이한 장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극저온 멤브레인 용접 장비였습니다. LNG 운반선의 화물창 내벽을 접합하는 데 쓰이는 특수 공정 장비였죠. 영하 163도에서 액화천 연가스가 새지 않도록 스테인리스 방막을 밀리미터 단위로 용접하는 작업인데 이 공정은 전 세계에서 한국 기술자들만이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이 어려운 게 아니라 소재의 특성을 체감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작업이거든요. 극저온에서 금속이 어떻게 수축하는지, 방막이 어느 지점에서 찢어지는지, 그걸 데이터가 아니라 손끝의 감각으로 아는 기술자들. 그 장비 앞에는 아무도 서 있지 않았습니다. 먼지가 얇게 쌓이기 시작하고 있었죠. 품질 검사 구역에서는 검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검사 기준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조선소 전체가 서서히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멈춘 게 아니라 느려지고 있었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죠. 심장이 갑자기 멈춘 게 아니라 맥박이 하나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관리자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 없이 우리 인력만으로 시스템 정상화가 가능합니까? 관리자가 저를 봤습니다. 2초쯤 침묵이 있었죠.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가장 무거웠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뉴포트 뉴스 조선소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크레인은 돌아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었던 그 풍경. 기계는 멀쩡한데 작동하지 않는 그 이상한 정적. 우리는 기계를 믿었습니다. 시스템을 믿었고 설비를 믿었고 1,500억 달러치 인프라를 믿었죠. 하지만 기계는 사람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빠진 기계는 그냥 쇳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그로턴 조선소에서도 보고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상황은 동일했습니다. AI 시스템 보정 중단, 공정 속도 하락, 품질 이상 감지. 세 개의 조선소가 전부 같은 증상을 보이고 있었죠. 저는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하나의 문장이 맴돌았거든요. 한국이 구축한 시스템은 한국이 떠나면 작동하지 않는다. 이건 설계 결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설계 그 자체였던 겁니다. 시스템은 처음부터 사람과 함께 움직이도록 만들어져 있었고 그 사람이 빠지면 멈추도록 되어 있었죠. 의도적이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복사할 수 있는 파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경험과 시간이 하나로 엮인 구조였고 그중 하나라도 빠지면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었죠. 그리고 지금 그 구조의 핵심이 하나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이 프로젝트의 결말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 핵잠수함 카드가 남아 있었고 협상의 여지는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들이 진짜로 떠나지는 않을 거라고, 이건 아직 경고 단계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조선소에서 봤던 그 모니터 화면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수동 입력 대기 중. 그 문장이 깜빡이고 있었죠. 입력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채로. 토요일 오전 11시 한국 측에서 공식 문서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이메일이 아니었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 전달된 정식 서한이었죠. 상무부 담당 보좌관이 사무실로 뛰어들어오면서 소리쳤습니다. 한국에서 연락 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라고 생각했죠. 한국이 이렇게 오래 버틴 건 더 좋은 조건을 받아내기 위한 전략이었고 이제 그 카드를 꺼내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서한을 펼쳤습니다. 한 장이었습니다. 미국이 요구한 계약서에 대한 답변이 단 한 장이었죠. 내용은 더 짧았습니다. 핵심 문장은 하나였습니다. 본 서한 수령 후 48시간 이내에 파견 인력 전원의 철수를 완료할 예정임을 통보합니다. 통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요청도 아니었고 제안도 아니었습니다. 일방적 통보였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같은 글자였지만 읽을 때마다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허세라고 생각했고 두 번째에는 확신이 흔들렸고 세 번째에는 손이 떨렸습니다. 48시간. 우리는 그 시간을 협상의 여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틀이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전화 한 통이면 막을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한국에게 48시간은 협상을 위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정을 알려주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서한 하단에는 부속 조항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읽고 나서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파견 계약 제17조에 의거 수령국의 일방적 계약 조건 변경 시 파견국은 사전 통보 후 위약금 없이 인력을 철수할 수 있다. 위약금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387페이지에 걸쳐 촘촘하게 설계한 그 계약서에 한국은 단 한 줄의 조항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문을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제17조. 저는 그 조항을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표단은 첫 회의 때 이 조항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부속 문서까지 펼쳐놓고 본문과 대조하던 그 사람. 조항 번호 옆에 메모를 적던 그 사람. 그들이 확인하고 있었던 게 바로 이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이 문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토요일 오후 상무부 별관에 마스가 프로젝트 관련 인원 12명이 모였습니다. 가운데 관료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시간은 피우지 않고 있었죠. 그가 서한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48시간이라고 했지? 좋아. 우리도 48시간 안에 대응하면 된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응책을 묻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비자 압박은 이미 시행 중이었고 핵잠수함 카드는 이미 꺼냈다가 무시당한 상태였습니다. 추가로 쓸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느냐는 질문에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죠. 그때 외부 자문역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위약금 조항을 검토해봤는데 법적으로 철수를 막을 근거가 없습니다. 제17조가 명확하게 보장하고 있어요. 관료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그 조항을 왜 우리가 몰랐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초, 5초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사실 답은 간단했죠. 우리는 한국이 거절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철수 조항 같은 건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1,500억 달러 앞에서 떠날 나라는 없다는 확신이 우리의 눈을 가린 거였죠. 그때 테이블 끝에 앉아있던 국방부 연락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48시간 안에 대응책을 마련한다고 해서 한국이 철수를 멈출까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가운데 관료가 연락관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뜻이지? 철수 통보를 했다는 건 이미 결정이 끝났다는 뜻 아닙니까? 48시간은 우리한테 준 시간이 아니라 자기들 일정을 알려준 겁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 내부에서 정면으로 반대 의견이 나온 건 그때가 처음이었죠. 관료는 아무 말 없이 서한을 다시 집어들었고 회의실 안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방향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막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막을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도 없었죠. 회의실을 나올 때 복도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지만 머릿속은 짙은 안개 같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한국 조선업의 역사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48시간이라는 숫자가 자꾸 걸렸거든요. 한국에게 그 시간은 어떤 의미일까? 단순히 철수 일정을 맞추기 위한 숫자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는 걸까? 자료를 읽어 내려가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처음으로 제대로 들여다봤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끝난 뒤 한국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산업 기반이 전부 파괴됐고 국민소득은 세계 최하의 수준이었죠. 배를 만드는 건커녕 배를 수리할 시설조차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1970년대 한국은 허허벌판 위에 조선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설계도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고 가르쳐줄 사람도 없었죠. 선진국에서 기술을 배우러 갔지만 핵심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선박을 통째로 건조하는 기존 방식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길을 택했습니다. 수백 개의 거대한 블록을 각각 따로 만들어서 마지막에 하나로 조립하는 메가 블록 공법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겁니다. 이 공법은 당시 어떤 조선 선진국도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이었죠. 일본도 유럽도 가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이 현장에서 수천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스스로 완성해낸 공법이었습니다. 이 기술 하나가 한국 조선업의 생산 속도와 효율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결정적 전환점이 됐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이 된 겁니다. 1980년대에 세계 시장에 진입했고 1990년대에 일본을 추월했고 2000년대에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 되기까지 한국은 반세기가 넘는 시간을 들였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었습니다. 남을 따라간 것도 아니었죠.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스스로 개척했고 그 길 위에서 세계가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을 완성한 겁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자료를 읽으면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국의 조선 기술을 숫자로만 봐왔습니다. 점유율 몇 %, 수주액 몇억 달러, 생산량 몇만 톤. 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맨손으로 시작한 사람들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 위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환경에서 스스로 길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죠. 저는 그걸 처음으로 읽은 겁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가슴 어딘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1,500억 달러로 사려 했던 것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한 나라의 역사 그 자체였다는 사실이 무겁게 눌러왔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밀어냈습니다. 지금 흔들릴 때가 아니라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그 50년의 시간을 단 48시간 만에 지키기로 결정했다는 사실. 위약금 없이, 미련 없이, 한마디 항의 없이.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기업이나 산업이 아니라는 걸. 이건 한 나라의 시간이었습니다. 전쟁 이후 맨손으로 일어선 사람들이 반세기 동안 쉬지 않고 쌓아 올린 시간. 그 시간은 1,500억 달러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핵잠수함 카드로 흔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었죠. 한국이 48시간 안에 지킨 건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기술도 아니었고 이익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시간이었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 그 자체였죠. 그리고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 한국은 1,500억 달러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한이 도착한 지 6시간이 지났을 때 현장에서 새로운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숙소를 비우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죠. 개인 물품만 챙기고 작업복은 깔끔하게 접어서 락커에 넣어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48시간 중 6시간이 지났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막을 수 없다는 걸.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끝나가고 있다는 걸. 월요일 아침 6시 14분. 뉴포트 뉴스 조선소 현장 관리자에게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호텔 침대에서 전화를 받았죠. 관리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원 나갔습니다. 한국팀 전원이요. 저는 잠이 덜 깬 상태로 되물었습니다. 전원이라니 몇 명 말하는 겁니까? 42명 전부요. 뉴포트 뉴스, 잉걸스, 그로턴. 세 곳 다 비었습니다. 48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서한이 도착한 지 43시간째였죠. 한국은 예고보다 5시간 일찍 철수를 완료한 겁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고 곧바로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연락을 돌렸지만 상무부에서도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48시간의 마지막 순간에 뭔가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마지막에 전화가 올 거라고, 마지막에 조건을 제시할 거라고, 마지막에 돌아올 거라고요. 하지만 한국은 마지막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예정보다 빠르게 모든 것을 끝낸 겁니다. 조선소에 도착한 건 아침 8시쯤이었습니다. 정문을 지나 작업구역으로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소리가 없었거든요. 크레인은 멈춰 있었고 용접 라인에서 불꽃이 튀지 않았고 사람들은 있었지만 아무도 일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미국 기술자들이 여기저기 서 있었는데 하나같이 멍한 표정이었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AI 용접 시스템의 모니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면이 꺼져 있었습니다. 경고 메시지 수동 입력 대기 중이라는 문구도 사라져 있었죠. 시스템 자체가 정지한 겁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떠나면서 접근 권한이 비활성화된 거였습니다. 현장 관리자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죠. 한국 팀 리더가 남기고 간 겁니다. 인수인계서였습니다. 장비 상태, 진행 중이던 공정 현황, 자녀 자재 목록.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모든 공용 장비와 자재는 원래 위치에 보관되어 있음. 자기 것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그대로 둔 겁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끝까지 한결같았죠. 화내지 않았고 비난하지 않았고 어수선하게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출장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복귀하는 것처럼 질서정연하게 빠져나간 겁니다. 그런데 조선소는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7번 용접 라인으로 걸어갔습니다. 라인 전체가 정지 상태였죠. 옆에 12번 라인도 9번 라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블록 조립 구역은 텅 비어 있었고 품질 검사 구역에는 검사 대기 상태로 놓인 부품들만 줄지어 있었습니다. 극 좋은 멤브레인 용접 장비 위에 먼지가 더 쌓여 있었죠. 12분. 나중에 확인한 수치입니다. 한국 기술자 42명이 전원 철수한 시점부터 세계 조선소의 핵심 생산 라인이 완전히 정지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12분이었습니다. 42명이 빠졌을 뿐인데 수십억 달러어치 설비가 12분 만에 멈춘 겁니다. 그날 오전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내 주요 매체에서 뉴포트 뉴스 조선소의 생산 중단 소식을 속보로 보도했죠. 오후가 되자 잉걸스와 그로턴 조선소의 상황도 알려졌습니다. 기사 제목들은 하나같이 자극적이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 전면 중단, 한국 기술자 전원 철수, 미국 조선업 위기. 소셜미디어에서는 실시간으로 반응이 쏟아졌고 의회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상무부 내부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오후 긴급회의가 소집됐지만 회의라고 부르기 어려운 분위기였죠. 누가 이 상황을 만들었느냐는 질문이 테이블 위를 돌아다녔고 아무도 자기 책임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운데 관료는 법무팀의 계약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법무팀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죠. 제17조. 위약금 없는 철수. 법적으로 한국에 문제를 제기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회의 중반에 누군가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조항을 왜 사전에 검토하지 않았어? 다른 쪽에서 받아쳤습니다. 그건 계약 검토팀 소관 아닙니까? 우리 쪽에서 할 일이 아니었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2주 전까지 한 방향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실 구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책상 앞에 앉아서 조선소에서 찍어온 사진 한 장을 봤습니다. 7번 용접 라인의 모니터가 꺼져 있는 사진이었죠. 불과 며칠 전까지 경고 메시지가 깜빡이고 있던 그 화면이 이제는 완전히 검게 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졌다는 것을. 1,500억 달러로 시작한 프로젝트가 42명의 기술자가 떠남으로써 끝났습니다. 세계 조선소가 정지했고 생산은 중단됐고 언론은 들끓고 있었고 내부에서는 서로를 탓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저는 있었습니다. 자문역으로서 이 프로젝트가 완벽하다고 믿었던 사람으로서요. 그날 떠난 건 42명의 기술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전략이 떠났고 우리의 확신이 떠났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이 함께 떠났습니다. 42명이 세계의 조선소를 멈췄고 12분이 1,50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서 한 가지 문장만 계속 되뇌었습니다. 그날 떠난 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미래였습니다. 화요일 오후 저는 뉴포트뉴스 조선소에 다시 갔습니다. 이번에는 보고서를 확인하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끝나가고 있다는 걸 두 눈으로 보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고 싶었던 건지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조선소 정문은 열려 있었지만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전날까지 주차장을 가득 채우던 차량이 절반으로 줄어 있었죠. 작업 구역으로 들어서자 크레인은 멈춰 있었고 용접 라인에는 불꽃이 없었습니다. 블록 조립 구역에는 반쯤 완성된 선체 블록이 그대로 놓여 있었죠. 누군가 작업하다가 멈춘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그때 조선소 출입구 쪽에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벤 한 대가 서 있었고 그 앞에 사람 대여섯 명이 모여 있었죠. 가까이 가보니 한국 기술자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짐을 싣고 있었죠. 저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상한 광경이었습니다. 벤 주변에는 미국 쪽 인원 서너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태도가 며칠 전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불과 2주 전만 해도 이 사람들은 한국 기술자들을 교체 가능한 인력으로 봤습니다. 비자를 조이면 굴복할 사람들, 돈을 흔들면 움직일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죠. 회의실에서 웃으며 매뉴얼 만들면 끝이라고 말했던 그 자신감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한국 기술자들 앞에서 말을 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멀찍이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뭔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죠. 며칠 전까지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붙잡고 싶어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었죠. 그때 미국 현장 관리자 한 명이 한국 팀 리더에게 다가갔습니다. 관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건을 다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한국 팀 리더는 짐을 싣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살짝 돌려 관리자를 봤죠. 그리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계약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아쉬움도 느껴지지 않았죠.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이었습니다. 관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발자국 물러서더니 그 자리에 멈춰 섰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묘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후 처음 느끼는 종류의 감정이었죠. 분하다거나 억울하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뭘 했는지를 비로소 직면한 거였습니다.
수십 년간 기술을 쌓아온 사람들에게 그 기술을 통째로 넘기라고 했습니다. 넘기고 나면 다시는 못 쓰게 하겠다고 했죠. 그것도 모자라 비자를 올려서 사람까지 내쫓으려 했습니다. 그러면서 1,500억 달러면 충분하다고 어떤 나라든 무릎 꿇는다고 확신했죠. 한국 기술자들이 마지막 짐을 벤에 실었습니다. 리더가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조선소 전체를 천천히 시선으로 훑는 것 같았죠. 수개월간 매일 출퇴근하며 일했던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미련이 담긴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확인하는 눈빛이었죠. 남겨둔 것이 없는지 정리가 끝났는지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벤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혔고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도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벤이 정문을 빠져나가는 걸 봤습니다. 차가 도로로 접어들고 점점 작아지고 결국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조선소에는 바람 소리만 남았습니다. 크레인 위로 갈매기 한 마리가 날아갔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십억 달러어치 설비가 늘어서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죠.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우리가 사려 했던 것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었고 경험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한국이 반세기 동안 쌓아 올린 시간을 우리는 수표 한 장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현장에서 몸으로 익힌 경험을 설명서에 담을 수 있다고 믿었죠. 그리고 그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을 거라고 1,500억 달러 앞에서는 누구나 고개를 숙인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들고 걸어나갔죠. 조용히 질서정연하게 아무 말 없이.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협박으로 꺾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진 나라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그런 나라였습니다. 선택받는 나라가 아니라 선택하는 나라.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 했는지,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실제로 어떤 곳이었는지를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백미러에 비쳤고 저는 한동안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사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시간을 들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어떤 가격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우이스 우리들의 이야기 작은 꿈도 커지는 이 순간 웃으며 함께 나가요 모두의 마음이 크게 울려요. 당신만의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